잘 지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대만의 젊은 작가의 소설 그라운드 제로를 골랐는데요. 대만 소설의 수준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남해선이 번역하고요. 우리가 원전 관련 시사 인터뷰에서 가끔 만나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가 감수했습니다. 방사능 또는 이 핵발전소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글이었던 모양입니다. 대만 소설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의외로 대만 소설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편입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대만 작가들의 작품들이 종종 번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쯤인가요? 재작년쯤에 이 작품을 만났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다시 펼쳐보았습니다마는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읽었던 기억은 하얗게 사라져버렸고요. 전혀 다른 소설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표시를 다 해놨는데, 그리고 밑줄도 다 그어놨고 메모까지 해놨는데 읽은 기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해서 어젯밤 꼬박 밤을 새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처음 읽을 때보다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 소설 전체적인 내용이랄까 윤곽도 훨씬 다르게 다가오죠. 소설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좋은 소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 제로. 원래는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폭발한 지점을 가리키죠. 그런데 요즘엔 핵발전소가 이 폭발한 지점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옌입니다. 1977년생.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지금 44, 45인가요? 대단히 패기 넘치는 작가처럼 보입니다. 사진을 봐도 강단진 모습이죠. 네. 인간의 오만과 문명의 위기에 맞서는 의욕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제 마음에는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완 대학에서 심리학을, 타이베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했다고 합니다. 글 쓸 운명이었던 모양이죠. 단지ang 대학에서 중문과 석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단편소설집 도관에 든 자와 사탕 아줌마를 만나러 가 있고요. 장편소설 꿈을 먹어치우는 자, 그리고 시집 당신은 내 동공을 뚫고 들어온 빛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작품으로는 그라운드 제로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만의 좋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번역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작품들을 찾아서 우리 독자들에게 내놓는 출판사와 번역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외국 문학 작품 읽을 때마다 이 번역자들과 이 잘 팔리지도 않는 책들을 출판해주는 출판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책을 사는 게 또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겠죠. 저의 의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땅에서 3cm 떨어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작가가 대담을 가졌는데요. 로이진이라는 비평가와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있네요. 작가의 포지션이랄까요?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뚜렷한 사회 비판 기능을 가진 소설로 현실과 직접 충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저희 행위예술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창작 작업을 완성하겠지만 제가 현실과 직접 충돌하는 길을 택해 이 소설을 대만 시장에, 대만 사회와 대만 사람들에게 넘김과 동시에 이 소설은 단순한 서사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행위예술의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잉주 총통, 대만 전략, 제사 원전, 류바오제를 포함한 모든 대만 사람들이 이 행위예술의 참가자가 될 것입니다. 저로서는 대만 사회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이 소설을 지금 현재의 현실과 이토록 가까우면서도 3cm의 위험한 자기 부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이 소설을 어떻게 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책에 쓴 대만의 실존 인물들을 어떻게 볼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실존 인물들의 반응도 예측할 수 없죠. 이렇게 지표면에 위험하게 붙어 비행하는 상태에서 제 서사의 몸부림이 제약을 받을지도 알 수 없고요. 실제 이 소설에는 대만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자본가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위협이 없지 않았겠죠. 지표면, 즉 현실에 위험하게 붙어서 비행하는 소설이라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위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현실에서 내 소설은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새로운 행동을 견인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도 그렇지만은 로 이진과의 이 대담을 읽어봐도 이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의식이 명료한, 작가 의식이 명료한 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3cm 떨어진 소설이라는 의미 분명히 감이 오셨을 줄 압니다. 현실과 밀착될 때 이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소설이란 뜻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0지점이랬죠. 그라운드 제로의 대만 중국어식 표기입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색무취의 소리 없는 공격자 방사능으로 한순간에 유령 도시가 된 타이베이. 대만 북부 지역이 폐허가 된 가운데 정부는 대만 남부 타이난으로 천도를 결정하고 예정된 총통 선거도 1년 반 미뤄집니다. 대참사의 원인은 대만 북부의 제사 원전을 무리하게 강행한 탓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번진 이 원전 사고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기억을 상실한 제4원전 엔지니어 린취하오의 꿈 이미지를 통해 복원되는 사건의 실상을 읽는 게 이 소설의 큰 개요입니다. 린취하오와 샤오룽이라는 그 연인을 축으로 해서 의사나 다른 동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기자들, 자본가들이 등장합니다. 이 정치와 자본이 어떻게 결탁하는지를 명료히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도 이 고리 원전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지금은 북한의 원전을 상납하니 어떠냐는 추잡한 이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옮겨놔도 낯설지 않은 장면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 몇 문장 보겠습니다. 골라서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거 말씀드릴 수는 없죠.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느냐, 왜 내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 듯한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다른 거려. 불만이 있으시거든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맨 첫 페이지를 열면은 유령 도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무인 도시이다. 유령 도시. 햇빛이 밝다. 환하게 밝은 낮, 린춘하오가 이곳을 지나갈 즈음 도시는 이미 오랫동안 버려진 흔적이 뚜렷했다. 모든 건물이
작동이 멈춘 기이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입체적인 갤러리 풍경을 쭉 늘여놓은 듯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린춘하오는 샤오룽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린춘하오 제4원전의 엔지니어였고요. 원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인이 샤오룽입니다. 2015년 10월 19일에 원전 사고 있었는데요. 이 원전 사고를 전후한 시기 D-200 며칠, D 플러스 500 며칠 이런 식으로 기억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린춘하오와 샤오룽은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겠지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고서야 어떻게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걸로 책을 소화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는데 이런 소설들은 읽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령도시의 풍경 낯설지 않죠.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보는 듯한 풍경이기도 하고요. 쭉 늘여놓은 듯하다 이랬죠. 갤러리 풍경을 쭉 늘여놓은 듯하다. 그리고 이 재난영화에서도 익히 봤었습니다. 재난영화뿐이겠습니까? 체르노빌, 이 소설에서도 곳곳에서 언급합니다만은 체르노빌 그 원전 폭발 사고 당시의 그림들, 다큐멘터리들,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핵발전소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애써 이런 위협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명, 과학에 대한 신뢰가 지나친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문명에 대한 과신, 이 과신이 초래할 우리의 암울한 미래, 묵시록적인 미래, 어떠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작가는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묻습니다. 이 유령도시가 과연 남의 얘기로 그칠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기억을 잃은 린춘하오가 꿈을 꾸고요. 그 리리칭이라는 의사가, 여성 의사인데 의사가 이 꿈 조각들을 복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린춘하오와 리리칭이라는 이 의사가 함께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의문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린춘하오와 리리칭이라는 꿈 이미지 복원을 하는 이 의사가 의문의 그 죽음을 거쳐 변사체로 발견되는지, 아마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촉이 뛰어나신 분들은 알아챘을 겁니다. 이 의문의 죽음은 작가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만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꿈 이미지들이 복원되면은, 그리고 이 사건의 전후가 밝혀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본과 권력,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수만의 생명, 그 대만 영토의 5분의 1이 넘는 땅을 폐허로 만들고서도 당당한 모든 그 사실들을 은폐 조작하고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이런 정치꾼들에게 린춘하오와 리리칭은 위협 요소일 수 있었겠죠. 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위협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제거해야겠죠. 정말 비정한 세상입니다. 비정한 권력이죠. 이 소설은 꿈 이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가는 과정을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을 즐기시면서 이 소설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조각들입니다. 린춘하오는 유리창에 거꾸로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보았다. 실내 복도의 조명이 하나 둘 늘어선 모래시계처럼
시계추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열을 지어 매달려 있었다. 그 투명한 용기 안에 담긴 것이 빛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다각형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잘려나간 가늘게 부서진 무수한 유리가루인 것 같았다. 유리로 된 기관의 가루, 부서진 조각, 쇼윈도 안에 유리로 만든 마네킹들처럼 투명한 체내에 정교한 유리기관이 잴 수 없이 가득했다. 팔다리와 몸통, 뼈대, 혈관, 신경, 투명한 혈액과 장기 주머니, 그러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내부 폭발이 일어나 분진이 되고 모든 잔해가 봉인되었다가 모래시계 안의 유동체가 되어버렸다. 봉인 뒤에는 하나의 방향으로 영혼의 죽음을 향해 다가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래시계가 만드는 거울 이미지의 환각 속으로. 이런 거울 이미지의 환각들이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지, 단서가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 이미지 조각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뿌려진 꿈의 이미지 조각들을 리리칭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성해 나가죠. 진실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 순간 어느 날 총통 선거를 앞둔 어느 날 이 린친하우와 리리칭은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꿈의 이미지 조각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적지 않은데요. 근데 268쪽을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눈에 띕니다. 잿빛 안개가 낀 설원, 안개 속에 점점 흩어진 장례에 참석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 그들이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듯 들리던 뼈 바스러지는 소리. 자그마한 하얀색 집, 창밖으로 흔들리던 나무 그림자, 장난치는 아이들,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맴돌던 메아리, 반짝 빛을 발하며 내달리던 발걸음, 허천두한 팡의 옆얼굴, 어둠 속으로 잠기던 눈동자와 얼굴 윤곽, 샤오룽의 슬픈 얼굴, 장난감 블록처럼 제 형태를 변화시키는 호텔 객실, 창밖 풍경을 마주한 채 시점을 등지고 천천히 서성이던 마술사처럼 공간과 그 허물을 연주하던 허천두한 팡. 여기에 등장하는 허천두한 팡이라는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총통의 후보자로 나서죠. 총통 후보로 나섭니다. 이 권력을 장악한 이 국민당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은폐 공작을 벌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진실을 조작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의 조각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진실을 향해 가는 실마리가 되는지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이 소설을 읽으시면 흥미진진할 겁니다. 소설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방사능 피폭 그 후의 풍경들입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체내 피폭과 관련된 문장인데요. 사원전이 지금 대만에서는 이 사원전의 재가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만의 탈핵 운동은 상당히 오래됐죠. 5.6 그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이 탈핵 운동의 그 결과로 대만은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마피아들과 권력의 일부는 이 원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나 그런 모양이죠.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이 방사능 피폭과 관련된 문장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 보육원인데요. 제4원전 근방에 있었던 이 보육원인데, 이 보육원에서 일하던 그 샤오룽이 바로 린친하오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보육원은 지적장애아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죠. 소수자들이 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링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회적 소수자들이 계급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보육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 일하던 사람들이 체내 피폭을 당하죠. 이유는 제4원전 근처에 베이추이 댐이 있었고요. 베이추이 댐에서 취수한 물을 먹고서 체내 피폭 상태에 이른 것이죠. 체내 피폭이야. 다들 체내 피폭됐다고. 주변 소음이 성큼 멀어졌다. 터질 듯한 정적이 그의 고막을 틀어막았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쉬기 힘들었다. 처음으로 어렴풋하게 감이 왔다. 여자친구가 곧 자신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리라는 것이. 앞으로 몇 주 그녀는 계속 현기증을 느낄 것이고 설사를 것이며 피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솜톱만 가져다 대도 피부가 긁히고 상처가 나리라. 그녀는 체내의 모든 소화기 점막을 토해낼 것이고 타들어가는 간과 폐를 기침으로 쏟아낼 것이다. 이어 모든 내장 조직이 조각조각 파열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아닌 해골이 되어버리리라. 무리였어. 체내 피폭이었다고. 수홍이는 이미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제4원전이 베이추이댐 구역과 너무 가까웠던 거야.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무모한 이 모험이었죠. 대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저렇게 완벽한 안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 과학에 대한 확신이겠죠? 이 과학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피폭 이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작가는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371페이지를 보시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보시면은 꿀벌과 지렁이는 아예 다 사라졌다. 땅바닥에서 기어올라온 매미는 머리에 안테나처럼 생긴 다리가 거꾸로 달려 있었다. 추운 겨울밤 큰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달빛이 체르노빌 석관 인근의 죽음의 땅 프리피아트를 비추었다. 이 음산한 황량한 대지의 풍경들.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라면은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 때문이라고 작가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D-295일, 그러니까 2015년 10월 19일로 상정된 제4원전 폭발 전 295일이죠. 이 소설이 쓰여진 것은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를 상정하고 소설을 쓴 것이죠. 린춘하오와 샤오룽이 바닷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린춘하오가 샤오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 사람들의 우려가 극심해졌지만 난 늘 후쿠시마는 극단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예외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학에 자신한 건 아닐까? 문명이 과학에 자신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우리가 과학에 자신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런데 상황이 이미 대부분 진행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린춘하오, 제4원전의 엔지니어인 린춘하오가 샤오룽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류가 자신의 그 문명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이 샤오룽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샤오룽도 살아남아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는데 린춘
하오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샤오룽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그 아이 역시 괴물이야. 우리와는 다른 괴물이지. 오래전 인류의 잘못된 선택으로 문명은 무모하게 돌진하면서 비틀거리게 됐어. 대관람차와 살인마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말이야. 어쩌면 당신이 전에 말한 대로 과도한 자신과 낙관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중단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심지어는 이 모든 기괴한 모습이 아름다운 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무작위로 일어난 실수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구조체를 만들었고 기형을 만들어버렸다고. 즈즈도 그런 아이이고, 즈즈가 린춘하오와 샤오룽 사이에서 이 열매를 결실을 맺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샤오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과도한 자기 신뢰 때문에, 문명에 대한 과도한 신뢰 때문에 이런 불행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당장 중단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샤오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난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을 받아들일 도리가 없어. 정치적 이익이나 돈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회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 이 샤오룽의 이 외침, 어떻게 우리는 응답해야 될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을 받아들일 도리가 없어. 정치적 이익이나 돈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회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 정치적 손익계상사가 딱 마련되는 순간 다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탈핵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 시간을 두고 원전으로부터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데도 저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걸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권력, 총통이 되고자 하는 허천두한팡과 그를 지지하는 언론들, 그리고 그와 결탁한 자본들이겠죠. 좀 보겠습니다. 허천두한팡은 왜 보육원에 갔을까?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속사정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시간상으로 추론해보면 그가 보육원을 방문한 시간대는 분명 2015년 10월 19일과 11월 6일 사이일 것이다. 10월 19일은 제사원전 상업운전 첫날이고 10월 16일은 허천두한팡이 조직한 특별재난구역 탐사결사대의 탐사 일정이 마무리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 탐사결사대에서는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축소하죠. 탐사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7일에 총통과 허천두한팡의 공동주도로 정부는 재난구역 출입금지령을 선포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만 북부 재난구역은 나올 수만 있고 들어갈 수는 없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렇다. 나올 수만 있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자그마치 대만의 5분의 1이나 되는 국토가 폐허가 되어 버려졌다.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그곳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출입금지령의 반포 역시 허천두한팡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어떤 조직이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걸까? 우리는 묻고 대답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저항해야겠죠. 이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축소보도는 너무나 익숙해서 또는 편파보도는 너무나 익숙해서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의 말을 그대로 갖다 따다 붙입니다. 원전을 옹호하는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이런 식이에요. TV에 자막이 이렇게 뜹니다. 오늘 정오 고출력 운전 중이던 제사원전의 원전구역 안에서 가벼운 냉각수 유출 사고 발생. 부상당한 현장 엔지니어 천이칭, 리슈안, 리찬린 등 총 7명의 경상자와 중상자 모두 현재 대만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장 국무총리 피해 상황 제한적이며 사고 수습되었으니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런 식입니다. 언론 어찌할까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비가 죽은 이의 영혼이로 떨어졌다. 허무위로 떨어졌다. 이런 재난 구역을 선포하고 난 뒤에 대만 국토의 5분의 1을 폐허로 만들고 나서도 뻔뻔하게도 이 선거전으로 치닫습니다. 다 진실들은 은폐되어 버리죠. 환멸을 느낀 이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린친하오와 리리칭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도시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비가 떨어졌다. 고요한 비가 떨어졌다. 비는 오래된 아파트의 옥상으로, 고층 빌딩 옥상의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폐기물이 바람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길거리로, 희미한 빛 속에 고요히 잠들어버린 통풍 배선이나 전기회로 배선 위로 떨어졌다. 비가 순식간에 문명의 생명을 빼앗긴 대만 북부의 이 거대한 폐허의 도시로 떨어졌다. 이 화려한 인공의 황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한때 문명의 잔영이 생명을 빨아들이는 흐르는 모래 위에 머물렀으나 진정 남은 것은 결국 허무뿐이었다. 비가 죽은 이의 영혼 위로 떨어졌다. 허무 위로 떨어졌다. 긴 영혼을 남기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과연 먼 미래의 일일까요? 아니면 작가가 상상하듯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매일 마스크를 쓰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2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는 모두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는 걸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2년 전이란 말이죠.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핵발전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권력 집단과 자본이 핵발전소를 두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대만 제4원전의 모습이고요. 나는 인간이다. 고로 핵에 반대한다. 핵에 반대하는 대만 운동 세력들의 구호라고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핵에 반대한다. 대만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하고도 많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죠. 오늘은 이거 이엔이라는 대만의 젊은 작가의 SF 추리 미스터리 반핵 소설 그라운드 제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